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수처법의 유연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상으로 국민의례는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주호영 의원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개회사 및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그죠? 네, 바로 본론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일각에서는 공수처장 임명이 야당이 추천하면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법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위헌인지는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과 관련해서도 내일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법학자 9분한테 의뢰해서 의견 들어보니까 절대 다수 법학자들이 내일 본회의 부의하는 거 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하다고도 얘기하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본회의 부의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걸 좀 국민들과도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조호영 의원님과 정책위에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신 그 발제자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나오는 거 잘 정책위에서 정리해서 전국의 우리 국회의원님들, 위원장님들 또 당원분들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이 바쁘신데 아마 이 공수처법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책위 의장님 또 주호영 의원님 사법장악저지특위위원장으로서 중차대한 이 과제 앞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느꼈지만 이 여당과 함께하는 세력들은 지금 온갖 이 본인들의 이 장기 집권의 마지막 퍼즐 공수처법을 위해서 이 물불 안 가리고 있습니다. 저는 패스트트랙이 이제까지 온 경위가 모두 불법과 무효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보임 절차는 국회 속기록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그 당시 아시다시피 우리 유명한 어느 의원이 이름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당시 2002년에 유명한 의원님이신데 김홍신. 김홍신 의원님이 강제 불법 사보임을 당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거는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국회법의 사보임을 금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법 해석을 불법적으로 해서 국회의장께서 사보임을 허가했습니다. 그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국회 사무처가 이 열심히 국회의장을 옹호하는 보도자료도 냅니다. 그 국회 사무처에 앞장서서 했던 분은 지금 전라도에 가서 호남 지역에 가서 출마하려고 뛰고 있습니다. 이 정말 잘못된 이 첫 단추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법안 접수도 우리 당의 정종섭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것처럼 법원의 소장 접수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이 무효라는 것은 당연히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을 날치기로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국회법 해설서에 반해서 한 것도 국회 사무처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기관을 무시하고 부의한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불법입니다. 절차 몽땅 불법. 그 다음에 내용은 위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헌성 잘 오늘 우리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로 본인들의 죄는 영영 덮겠다. 그리고 상대 세력 그리고 또 법원, 검찰, 경찰의 경우에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겠다. 이런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토론이 국민들께 좋은 반향을 일으켜서 국민들께서 공수처를 하시는 여론이 훨씬 높아져서 저희가 그 힘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이 의미 있는 토론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고 열심히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본 토론에 앞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의원님과 토론 발제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대표님께서 국회의장과 면담에 참석하셔야 돼서 사진 찍고 이상건 의원님 모시면
좋은데요. 공수처법 위헌! 축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오늘 본회의를 공동 주최하신 주호영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모든 법률에는 법률적인 의미가 있고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이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는 저는 양두구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양의 머리를 판다고 하지만 실제는 개고기를 팔고 있다. 정부 여당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에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공수처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임명권이나 인사권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다가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검찰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임명권과 인사권으로부터 조금 검찰의 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둔 채로 오히려 악화시키면서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넣는 등 악화시키면서 공수처는 오히려 여당과 대통령의 영향권 안에 훨씬 더 들어있고 검사나 수사관들도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도 지금 3년이 다 되도록 비워놓고 있으면서 자신들만 성역으로 남겨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정치적으로 가진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위헌이라고 외치는 목소리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위헌인지 들여다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께서 위헌성 여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공수처법이 만들어진다면 관련 법들의 정비나 개정이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국회법 이런 것들은 전혀 개정안조차 없는 채 이렇게 무리하게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최근의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패스트트랙에 간 법들이 그 정계특위나 사개특위가 해산되는 바람에 180일을 채우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그것의 해석을 둘러싸고 새로이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의견, 그 다음에 법사위에 간 공수처법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법조사처의 의뢰에 의하면
10월 29일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은 극소수설에 불과한데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희상 의장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부당성에 관해서도 오늘 임종훈 전 입법조사실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저명하신 헌법학자 두 분이 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이상돈 의원님과 정종섭 의원님은 평생을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시던 분들인데 오늘 시간 나시면 끝까지 좀 자리에 계시고 마지막에 토론이나 코멘트도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우리 자료에 나온 대로 김종민 변호사님부터 먼저 발표를 하시되 대략 15분, 20분 정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공수처의 유연성과 제도적인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급히 발제 자료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오늘 존경하는 정종섭 교수님 또 이상돈 교수님 앞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지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헌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한데 그냥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의 범위 내에서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공수처는 공수처의 헌법상 유연성 여부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고 정부 조직 원리에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공수처는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실질적인 제2의 검찰입니다. 그런데도 법안을 보면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기이한 형태의 수사기구로 이렇게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근거가 없고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 헌법학계의 권위자이신 허영 교수님께서 기고를 하셨습니다마는 헌법 89조 제16호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헌법상 근거를 둔 국가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헌법상으로 확인한 것인데 공수처가 사건 이첩권 규정 같은 걸 통해서 검찰총장과 검찰이 수사권을 제한하고 우월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거 역시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려면 먼저 헌법의 설치 근거와 함께 명문으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정부조직 원리에 완전히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수처는 아무런 정부조직법 관련되는 그 부분이 배제되어 있어서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 현재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공수처와 같은 특별수사기구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기구로 설치하면 되고 그리고 그 권한도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면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회 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회 위원회와 국회의장의 위원 임명권은 헌법상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권한은 잘 아시다시피 입법권, 국가 예산의 심의 및 확정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또 탄핵 소추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어디에도 국회나 국회의장이 특별수사기구의 장에 대한 임명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전무합니다. 한편 공수처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직속의 정치적 사찰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사 관련 규정에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해서 정권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 공정성이 생명인 특별수사기구의 추천위원회로서는 완전히 정치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공수처 검사의 그 임용과 전모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도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또 국회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3명이 그 구성원입니다. 아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구성 자체가 정치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도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또 여당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포함하면은 인사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이 이 정권과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런 구성이 될 수 있게 돼서 공정해야 될 공수처 검사의 그 인사위원회조차 정치적으로 상당히 편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공수처 검사의 권한도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공수처 검사가 과연 헌법 제12조와 16조에 규정한 검사로 볼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법안은 당연히 이 헌법상에 규정된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법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헌법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돼야 되고 단지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의 권한을 모두 공수처 검사가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심히 의문이 들고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균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공수처의 위헌성과 직접 관련될 수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가 있는데 제도적인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우리 온 국민들이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수사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수사와 무관하고 정치적 사찰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다수 들어 있습니다. 그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또 공문서 변조, 또 허위공문서 작성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전부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적폐수사와 사법농단 수사는 대부분 그 직권남용을 주된 제명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특히 민간 검찰뿐만 아니라 군 검사의 권한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와 행정각부와 지방자치단체, 합참과 각군참모본부,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공수처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범죄 수사를 이유로 상시적으로 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과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이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있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공수처가 설치가 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공직자와 판사검사는 대통령 직할의 공수처 수사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정치 세력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할 경우에 그것을 빌미로 무제한 수사를 하게 될 수 있는데 특히 직권남용 같은 범죄, 대상 범죄가 들어있음으로 해서 판사의 인사를 포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또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행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법원과 검찰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이 부분은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권의 뜻에 반하는 어떤 정부 정책에 관해서 언론 기사가 보도될 경우에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 누설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과 담당 부처 그리고 기자와 언론사를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자격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 차장은 동일한 자격 요건이지만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장과 차장은 15년 이상 변호사로 재직하기만 하면 되고 재판이나 수사 등 실무에 종사한 것은 자격 요건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보다 우월적인 이 지위를 갖는 공수처의 장인데 최고의 수사 전문가가 임명되어도 모자랄 판에 수사나 재판 경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 경력만 있는 사람도 공수처장과 차장에 임명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수사, 재판, 그 다음에 조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수사와 재판은 문제가 없지만 조사가 무엇인지 그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사위원회라든지 어떤 이런 데서 그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를 염두에 둔 규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과연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수사기구인데 수사의 전문성과 상관없는 조사 업무를 담당했다고 공수처 검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 검사 중에서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수사기구를 만들려면 최고의 이 전문성이 중요한데 왜 검사 출신은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했는지 좀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검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와 사건 이첩 요구권입니다. 백현현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수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 범죄 수사는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첩을 요청하면은 이첩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요. 권은희 의원안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헌법상 국가 최고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보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공수처에 우월적 지위와 사건 이첩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 규정에 의하면 언론에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이첩 요구를 하면은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고 이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공수처가 뭐 당연히 이 정치부패 사건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 그 사찰 수사기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그 야당 국회의원의 후원금, 그다음에 후원회, 그다음에 각종 기타금과 기부금 내역 같은 것들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서 이것이 혹시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을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공수처의 차별적 기소권과 검찰청법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준용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과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권 행사가 문제되는 것은 지난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서 문제가 실제로 됐었는데요. 현재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기소가 되면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라서 곧바로 재판 배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얼마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판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목적으로 해서 기소권을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준용 여부입니다. 이 규정은 일반 규정으로서 막연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여기에 중요한 영장 청구권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권 같은 그런 중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안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사실상 제2의 검찰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법안 자체의 위헌성 때문에 공수처가 이런 형태로 설치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만약 설치를 굳이 한다고 그러면은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민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종섭 의원님께서 11시 40분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오십니까? 의장 오신데 우리 친선협회 관련으로 가셔야 된다 그러는데, 가시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있는 이 구조 자체는 헌법 위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잘 지적을 하셨고, 저는 이 문제가 과거에 제가 검찰개혁위원장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위원장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다 해본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지금 의도가 뭐고 하면은, 우리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그 반부패 어떤 수사기구를 만들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수사 시스템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죠. 결국 청와대 하명 사건을 누가 수사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도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하명 사건은 그 자체도 사실 권위주의, 독재주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청산을 못하고, 과거에 사정수석이 있는 것을 사정수석은 폐지를 했는데, 민정수석은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를 잘 전달을 해서 이 대통령이 국정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민정수석실의 본 역할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과거에 사정수석, 하명 사건 이 전담하는 걸로 더 와서 결국 민정수석실이 경찰과 검찰을 장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중압감에 역대 정부는 늘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정수석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적대적인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해서 작동시켜야 되는데, 그게 경찰과 검찰이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수집한 정보를 넘기고, 또는 청와대에서 의도한 바를 전달을 해서 이 수사권을 행사를 해서 이제 탄압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게 공수처가 전형적인 하명 사건을 수사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헌법에도 위반되고 법률에도 위반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결국 현행 제도 하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기에 맞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뭐가 하면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서 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권력의 핵심들이 이게 관여가 되어 있는 사건, 이것은 참 임명권자가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그래서 이 특별검사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제가 제일 먼저 주장을 했고, 지금은 그 법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이게 작동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공수처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만은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를 해서 오히려 검찰이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검찰의 직수 사건의 범위를 훨씬 줄여 들어가는 것, 그것은 당연히 이제 검찰 개혁의 범위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공수처법은 결론적으로 이것을 새로 입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있는 이것은 헌법에도 위반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종섭 의원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돈 의원도 예.
마이크를 넣으시고. 이 문제를 헌법이나 좀 법적 측면에서 좀 토론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정치화돼 버렸어요. 난 그런 게 좀 기본적으로 제일 문제고, 그리고 허영 교수님도 좀 칼럼에 쓰였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은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있고 그거 아닌 거지. 헌법재판소가 송관위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을 이제 벗어나는 건 독자적으로 굴러가는 기구 같으면은 난 송관위처럼 헌법에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난 우리 그 개헌특위에서 그런 얘기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검찰의 제일 문제,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남용이잖아요. 남용. 그 남용을 막는 것은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막을 것 같으면 그 기구가 또 남용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은 어쨌거나 절차적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도 그 20년 전에 영장 심사 같은 거는 뭐 다른 나라에 없는 아주 그 검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죠. 다만 아직까지도 뭐 이제 수사 개시, 기소, 항소 이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장치가 없잖아요. 뭐 이런 거를 좀 연구하고 하는 게 나는 이게 그 진정한 검찰 개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래서 이 공수처법이 이른바 그 합헌성, 위헌성에 관한 논쟁을 뒤늦더라도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뭐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좀 이렇게 참석 따라 좀 그렇네요. 네, 오늘 저 발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위헌성 여부에 관해서 점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좀 그런 자리를 더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법리적인 논쟁을 좀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관련 법 사이의 체계 적합성이나 그다음에 입법 효율 이런 문제 관련해서 임병수 전 법제처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임병수입니다. 저는 법제처에서 평생 공무원 하다가 지금 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뭐 정부 조직 법리에 기초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게 예전에 공직 생활할 때 보면 1980년대부터 해가지고 2001년도 또 2000년도 중반해서 이와 비슷한 논의나 검토가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수처와 같은 어떤 조직이 우리 헌법상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80년대부터 그 당시 방송위원회 또 2001년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패방지위원회 뭐 이런 논의들을 할 때 비슷한 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거나 토론하는 과정에 참고가 되실까 해서 그 말씀 잠시 드리면 우선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통과가 돼서 연말에 그래서 2002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 비공식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조직 법리상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걸 검토를 해야 됩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나는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데기 때문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지 않겠다. 또 인권위원장님께서 해외에 가서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 가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좋은데 청와대에서 사전에 이걸 전혀 보고를 해주질 않아서 모르고 있다. 고로 결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조직법리상 법적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의를 그때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저는 개인적이고도 뭐 윗분께 보고 드릴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지금 이제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규제위원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위헌이다. 지금 만약에 공수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 국가인권위 법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도 이제 최종 임명권자 대통령으로 돼 있고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행정부에 소속된 독립규제위원회적인 성격의 합의행정관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정부 내에서 이제 실무자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와서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이 공수처법안이 만약 국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한다면 행정부 소속의 독립규제위원회로 한다라고 해야 나중에라도 이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 과거 인권위원회 때 어떤 것도 있었냐 그러면 아까 제가 대통령 업무 보고하고 뭐 그건 했습니다만은 아마 공수처도 만약에 이렇게 그냥 통과가 되면 이제 하나의 또 문제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아무리 하셔도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뭘 아는 게 없어요. 국무총리실에서 실무자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내용을 해가지고 전혀 비서실장을 상대로 해도 아마 답변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 발표의 또 소결론은 결국 이런 행정부 내 독립규제위원회로서 이게 설치된다 하더라도 국회에 의한 통제는 반드시 강하게 있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하게 있어줘야 된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쭉 훑어보니까 뒤에 부칙을 보니까 부칙이 그냥 맹맹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뭘 봤냐 그러면 국회법을 우선 당장 고쳐야 돼요. 국회법을 고쳐서 지금 인권위원회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이고 과거 처음에는 이게 없어서 혼란이 있다가 법사위에서 소관을 좀 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며칠 전에 국정감사도 받았는데 이런 국정감사나 또 국민이 궁금한 내용을 수사 기밀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이런 거 말고 물어볼 수 있는 국민에 의한 통제는 있도록 최소한 상임위원회는 좀 정해놔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부칙에서 국회법이라도 고쳐서 국회법 37조를 고쳤으면 좋겠지만 그냥 그 중요한 국회법 조문을 그렇게 부칙으로 뭐 고친다는 게 그 말이 좀 안 맞아서 그런 것은 국회법 개정 방안도 좀 같이 좀 처리를 좀 해서 이 만에 하나 시행이 되더라도 그런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적 통제는 계속 좀 있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법안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수사처 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께서 뭐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이게 수사처 검사라는 법률 용어와 검사라는 용어를 동일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 제가 질문을 던져보죠. 이 수사처 검사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 등록을 해야 됩니까?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사처 검사라는 용어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법규에 보면 검사, 법관 이런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공직자윤리법에 검사는 재산을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그럼 이제 그냥 이게 그냥 공수처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에 있는 수사처 검사는 재산 등록을 해야 될까요? 또 이런 불필요한 해석 문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데 그러나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우리는 입법행정사법부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뭐 수사처 검사는 뭐 좀 특수하다는 둥 뭐 이래가지고 또 그 괜히 운영상 여러 가지 그 쟁점이 나올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것도 뭐 마이너한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고 가야 되고 예를 든다면 또 공무원 범죄 몰수법 이런 데 보면 검사가 몰수에 관한 걸 지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수사처 검사는 또 검사냐? 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뭐 법령 용어 검색에 검사를 검색하면 관계 법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사처 검사와의 관계를 좀 정리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법사위라고도 볼 수 있어요. 큰 줄기는 뭐 만드시지만 정부 내 어떤 법사위가 이제 법제처라면 여기도 뭐 법사위 이런 데서 그 계신 분들이 그런 거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정비가 좀 있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임병수 차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종훈 전 입법조사처장님께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두 분들께서는 공수처법안의 그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지금부터 공수처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 계류 중인데 앞으로 국회 내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한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마 민주당과 국회의장님께서는 10월 29일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29일 날 공수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국회법에 명백하게 위반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왜 명백하게 위반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대안이 가능한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법 전반에 걸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 26일 국회 본회 의결을 거쳐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두 번의 의결을 통해서 활동기간이 연장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2019년 8월 31일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개특위를 거친 여러 법률안 중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우선적으로 본회의 처리를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안을 중심으로 이들 법률안에 대한 적절한 본회의 처리 절차는 처리 시점은 언제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공수처법안의 특정해서 검토를 해보면 공수처법안은 사개특위에 2019년 4월 26일 날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날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 사개특위에서는 뭐 특별한 논의가 없이 활동기간이 사개특위가 만료됨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로 2019년 9월 2일 날 회부되어서 현재 법사위원회 계류 중입니다. 공수처법안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장님과 민주당 측에서는 공수처법안이 사개특위에 계류 중이던 4월 30일에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후 180일이 경과하는 10월 29일이 되면 국회법 제85조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법 해석의 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5조 2 제4항에서는 위원회가 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대하여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사위원회가 소관위원회인 경우에는 다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소관위원회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그 법률안에 대해서 본안에 대한 심사도 하면서 체계자구 심사도 함께 진행하므로 다시 법사위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으로 뭐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심사하던 공수처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므로 이제는 법사위 소관 법률안이 되었고 따라서 국회법 제85조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서 법사위에 다시 회부할 필요가 없고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후 18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위법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85조 2 제4항에서는 법사위가 소관위원회로서 심사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예컨대 뭐 형법, 민법, 형소법 그런 법률입니다. 그런 법률에 대해서는 다시 법사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서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안의 경우 사개특위에 회부되어 있다가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이제는 법사위 소관 법률안이 되었고 사개특위와 법사위 심사기간을 합해서 140일이 경과하면 국회법 제85조 2 제4항에 따라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법안이 그동안 계류 중이었던 사개특위와 현재 계류 중인 법사위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사위의 업무를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개특위와 법 사위의 국회법상 역할이 동일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법상 법 사위의 업무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사위원은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제와 사법이라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법제 업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37조는 각 상임위원회의 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제1항 제2호가 법사위원회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 업무에 대해서는 37조 제1항 제2호 3호에서만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법제 업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86조에서 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3호에서는 법사위원회 법제 업무를 법률안 국회 규칙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위반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의 내용을 또 한 번 설명하는 동시에 법제 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법사위원회 사법 업무에 대해서는 국회법 중에서 법사위원회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37조 제1항 제2호 중에서 가목부터 다목에 걸쳐서 예컨대 법무부 소관, 법제처 소관, 감사원 소관, 대법원, 헌재,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무라고 가목부터 마목에 걸쳐서 사법행정 업무를 법사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목에서는 법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의 문제는 공수처법안을 심사한 사개특위가 법사위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법사위의 업무 중 일부인 사법 업무에 국한해서 입법을 하도록 특별히 설치된 위원회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 법조개혁, 검찰, 경찰 인사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의 마련 및 검찰청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사법개혁특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결의안은 다른 특위 구성 결의안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개특위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법사위의 법제 업무도 수행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사개특위는 법사위의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하는 사법 업무에 국한해서 그 입법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개특위가 법사위 업무 중 사법 업무에 관한 입법 권한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개특위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국회의 선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국회는 그동안 법사위 소관이지만 국회의 결의에 따라 사개특위에서 심사 처리한 법률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자구 심사를 받도록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22일 의결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2011년 6월 23일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다음 그 이후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19대의 선례, 18대 국회의 선례입니다. 그럼 19대 국회는 어떠느냐? 19대 국회에서는 사법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4년 동안 구성한 예가 없습니다. 따라서 18대 국회의 선례는 저는 지금도 유효한 선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 종합해서 보면은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개특위는 법사위 업무 중 일부인 사법 업무에 관하여 법률안을 심사해 처리하는 기능만을 위임받았으므로 사개특위는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라는 법제 업무도 담당하는 법사위와 분명히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개특위에서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후 사개특위에서 계류된 기간 123일과 법사위로 회부되어 법사위에서 계류된 57일이 지나면 국회법 제85조 2 제4항에 의한 180일이 경과하므로 그 시점인 10월 29일에 공수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해석은 사개특위와 법사위의 차이점을 무시한 해석으로 국회법 규정과 선례에 명백하게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절한지 그 시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는 문제는 사개특위의 계류 중일 때인 2019년 4월 30일 공수처법
공수처법안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후 사개특위에서 123일이 지난 후 공수처법안이 법사위로 회부되었는데 법사위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개특위는 법사위와 달리 체계자구 심사권은 없으므로 달리 말하면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앞에서 각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계자구 심사는 그 법률안의 위헌 여부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사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온전히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국회법 제85조 2 제3항에 따른 90일의 심사기간은 최소한도로 보장되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공수처법안은 본회의에 12월 3일 정도 상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최소한도의 해석입니다. 법사위원회 적어도 90일은 확보해 줘야 된다 이런 해석인데 또 다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가능한 해석은 새로이 법률안을 회부하는 법사위에서 18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속처리 제도는 특정 법률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수당과 소수당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다수당의 의지대로 궁극적으로 그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하되 소수당의 입장을 배려해서 위원회 단계에서 일정한 심사기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이 신속처리제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상임위원회 단계 아니면 법사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개특위와 법사위는 인적 구성도 다르고 신속처리제도가 상임위원회에서 일정 기간은 심사를 담보해 줌으로써 소수정파 이익을 보장한다는 그런 취지라면은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로 180일을 새롭게 심사한 다음 국회법 제85조의 제4항에 따라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공수처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은 2020년 3월 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절충안을 여기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절충안을 생각한다면 사개특위에서 그럼 130일을 시간의 경과가 되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굳이 인정한다면 위원회로 소관위원회로서 사개특위가 123일을 심사했고 법사위가 적어도 그럼 상임위원회 소관위원회로서 한 57일을 더 심사한 다음에 180일이 경과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또 70일이 지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70일을 확보해 준 다음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제3의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문제는 특위의 계류 중일 때 특정 법률안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후 그 특위에서 18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당 특위가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 법률안이 법사위원회를 포함한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경우 국회법 제85조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180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국회가 2012년 5월에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을 제정은 아니죠. 국회법 일부 개정입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 선진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일환으로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 문제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서 입법의 미비라고 말할 수 있고요. 결국은 현재의 국회법을 해석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신속처리 제도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궁극적으로 다수장파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대신에 소수정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일정 기간, 법사위원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소수정파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을 담보해 주었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유념해서 해석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훈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고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언론인들 외에 토론자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 뒤에 계시는 두 분 혹시 토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상 사회자인 제가 조금 한번 그걸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위원회 간에서 또 반론이 있는데 첫째로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부처는 위헌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공수처를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각부 장관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처, 차장, 수사검사 등의 임명권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고 또 이 법률안 45조에서 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조직 운영에 관하여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부에 속하는 독립행정기관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산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의 지휘 밖에 있는 수사처 검사에 대해서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검사에게만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 위반이다. 여기에 관해서 수사처 검사도 검찰청 법상의 검사와 비록 소속은 달리하지만은 임명 자격, 수행 직무가 검사와 유사하고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에 규정된 검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 핵심을 찌르는 지적일 수 있어서 저는 위헌성 여부가 이 두 가지 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에 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 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헌법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입법행정사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딱 정해진 거고요. 거기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권한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수처는 실질적인 제2의 검찰입니다. 그러면은 제2의 검찰을 만들면 기존의 검찰하고 유사한 적어도 그에 준하는 또 그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특히 그 압수수색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을 새로 창설하는 것이라 그러면 당연히 헌법 질서 안에서 헌법의 기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검찰과 같이 당연히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법무부 소속으로 두든지 아니면 법무부가 아닌 다른 소속으로 두든지 그거는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만은 반드시 행정부 소속으로 두어야만 되는 것이지 아까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논리로서 피해가는 것은 이것이 그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제2검찰을 창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적절한 해석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데 프랑스에는 독립행정기관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방송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독립위원회가 있는데 엄밀하게 독립성은 부여하지만 소속은 전부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해가 어떤 논거에서 되는지 제가 충분히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점은 동의할 수 없고요. 두 번째,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사실상 검사징계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라는 얘기인데 그런 논리라 그러면 제3의 검찰, 제4의 검찰, 제5의 검찰 얼마든지 만들어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헌법과 헌법의 정신이나 정부 조직 원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라는 용어만 쓰면 다 가능한 것이냐 거기에는 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제 만약에 그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유연성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상 아까 말씀하신 구속과 압수수색에 검사영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조직에 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에 관해서는 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검찰총장이 수장인 기관의 소속 검사 이것만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지 않다면 거의 대등한 권한을 가지는 수사기관의 장도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되도록 하고
그 이름도 올라가야 할 테고 이런데 그냥 검사라는 이름만 단순히 붙인다고 헌법이 상정하는 검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런 두 가지가 중요한 쟁점이 위헌성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종훈 우리 처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일종의 입법 미비이기는 한데 특위에서 180일이 보장이 돼 있는데 180일이 지나기 전에 특위가 해산돼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 특위가 진행했던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새로 180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 결정은 해놓은 상태로 의결이나 그 다음에 기간 만료로 넘어간 거 없이 종료됐으니까 패스트 트랙 지정의 효력 자체도 유지되는 것인지 180일의 효력뿐만 아니라 패스트 트랙 자체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 미비로 인해서 뭐 여러 학설 가지고 아마 국회의장께서 정하시려고 하는데 뭐 입법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을 따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해석에 의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해당 상임위 180일 체계자구심사가 90일인가요? 90일 이것은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 네, 뭐 주 의원님하고 거의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은 신속 처리 제도의 그 제도 취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수파에게는 언젠가는 그런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에 소수정파에게는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일정 기간은 반드시 확보해줘라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소수정파의 이익을 위한 이 180일과 90일을 해석할 때는 소수정파에게 유리하게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개특위가 이제 활동기간 진행 중에 신속처리 심사 기간 180일이 경과되기 전에 해산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국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해석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 그걸 전부 무효하고 법사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법사위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법사위로 회부되어 온 9월 2일부터 180일을 담보해 준 다음에 별도로 체계자구심사는 필요 없겠죠. 180일을 담보해 주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해석은 제가 이미 이제 기록을 해놨고요. 또 하나 이제 절충적인 해석을 한다면 그럼 사개특위가 비록 활동 기간이 종료가 됐지만 130일은 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것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130일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법사위로 넘어와서 57일은 법사위가 뭐 소관 상임위원회로 심사했다고 보았을 때. 그 사개특위 123일과 법사위 57을 지난 다음에 법사위원회에서 90일 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담보해 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저는 가능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임병수 차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우리 헌법상은 소위 이제 행정작용은 행정부에 속하고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이 공수처 입법이 이 임명을 대통령,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한 걸로 봐서 행정부 소속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서 위헌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행정부의 작용이라면 헌법상 행정각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통할하고 뭐 이런 규정이 있어서 행정부에 속한다면 국무총리의 통제 밖에 있는 부처 존재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위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법체계상으로는 그 헌법 조문을 받아서 정부조직법이 있고 예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이외에는 그 정부조직법 모두 다 규정이 되어 있고 통제가 되어 있는데 뭐 법 간의 충돌은 제외하고라도 위헌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리의 통제를 받지 않은 부처가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그 점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우리 정부 조직 체계를 보면 대통령 소속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총리가 또 있고
또 총리가 대통령 명을 받아서 각 부장관을 통할하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도 안기부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거든요. 그 위헌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이런 그 막대한 작용을 대통령 소속으로 해가지고 안기부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우리 헌법이 용인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그 당시 이제 헌재에서는 합헌 이야기가 됐고요. 그 부방이 아까 제가 뭐 언뜻 언급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논의가 과거에 서너 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방위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가지고 논의할 때도 법무부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부처 협의 토론하고 이 토론은 좋은 거니까 법무부 측으로부터 많은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부방위 할 때도 그 당시 법무부도 부방위가 만약에 수사를 만약에 하고 조사를 뭐 하고 이런다면 아니 총리의 통화를 벗어나는 걸 그 당시는 부방위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한다 뭐 그런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그때도 또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때도 팽팽하게 우리 조직 내부에서 토의할 때 뭐 안기부 국정원도 지금 수사를 하지 않느냐, 헌재에서 이미 판정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방위에서 좀 한다고 하더라도 뭐 문제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논의도 있었고 또 그러나 그건 좀 신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방위에 뭐 수사권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뭐 그 당시 또 정리했는데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이제 좀 공수처 이야기가 예전부터 조금씩 나오다가 지금 또 이제 됐는데 그것도 논리가 비슷합니다. 의원님 방금 질문 주신 대로 행정부 소속 이거 그야말로 수사 기소권은 전통적인 권력적 행정작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부에 소속돼야 되고요. 만약 지금 입법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입법행정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걸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건 위헌이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그걸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놔야 나중에 설사법이 통과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됩니다. 자꾸 자기들이 나는 중앙선관위 뭐 이런 저 헌법재판소 같은 제5부 6부다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뭐 정부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하고 이제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대통령 소속으로 이런 권력 작용을 두는 것은 사실은 우리 헌법에서는 총리라든지 이런 자체 통제 기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많은 총리의 어떤 행정 감독권이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걸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버리면 지금 국정원 이걸 또 어떡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의 정부 조직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논의들을 하면서 어떻게 뭐 굴곡지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 법제처는 제일 약한 게 입법내입니다. 입법내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이제 공수처도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으로 또 안 하겠다 자기들이 그냥 행정부에 두는 독립규제위원회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부분을 조금 말하기 어렵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우리는 헌법이 국민들이 헌법을 만드실 때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통령도 있지만 이렇게 자체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딱 예상하고 있는데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걸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진 않다. 그러나 어쨌든 뭐 선례 입법례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반론들이 좀 해서 아마 이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논의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이런 반론도 한번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국정원의 경우가 선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국정원이 헌법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워낙 그 중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그쪽의 세력들이 세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헌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용인됐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정당하지 못하게 용인됐던 것을 설레고 허용된다고 헌법 해석하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은가. 엄격하게 헌법 해석하면서 그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걸 배척해야 되는데 자꾸 헌법 정신과 다르게 조금씩 구멍을 늘려서 헌법 정신과 한참 멀리 가 있는 기구를 용인하는 것도 저는 위험한 해석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만은. 저도 뭐 주호영 의원님께서 워낙 또 이런 부분에 밝으시니까 저도 뭐 원론적으로 당연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또 이거 뭐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역사의 어떤 굴고 헌정사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의원님같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또 이론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과거 선례도 있고 우리 지금 현실을 봐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저는 평생을 조직 법리 뭐 이쪽을 했는데 그런 예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다. 이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논의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술밥에 배가 부르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는 주로 공수처법의 이 정치적인 면, 정무적인 면만 주로 논의됐는데 본격적으로 법률과 관련된 유연성 문제라든지 이 법체계 적합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국회법상 심사기관 문제 이런 것들을 오늘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도 저는 큰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제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더 논의를 진척해서 헌법에 맞지 않는 공수처법이 탄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더 논의를 지속해가고 또 반론이 있으면 제가 우리 오늘 발표하신 분들과도 그런 반론들을 전달해서 좀 더 정교한 입법이 된다면 정교한 입법 또 그것이 맞지 않다면 입법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발표를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준비를 해주신 세 분 발표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 분 발표하실 분에게 한번 마지막 말씀하실 기회를 제가 조금씩 안 드려도 괜찮습니까?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 모시다가 이거